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부진과 중국의 무역 적자 소식이 겹치면서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87% 밀렸습니다. 무디스가 스페인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고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정부 재정적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유럽 증시는 일제히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지표 악화에 스페인 재정 불회에 따른 유로존 악재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는 1.6% 내린 102달러 7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2월 미국 정부 재정 적자는 2,225억 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중국의 무역 수지는 73억 달러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7년 만의 최고치로 중국 최대 명절 춘제로 수출업체들이 열흘 이상 장기 휴가를 보낸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사우디에서 민주화 시위를 앞두고 경찰이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유혈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 리야드에서는 전경과 특수부대원들이 주요 지점에 대거 배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김종성입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경제지표 내용들이 참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일거에 다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고용지표가 악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중국에서도 무역 적자 문제가 악재로 불거지면서 시장에 부담을 더 가했고요. 유럽 쪽 상황도 좀 만만치 않게 진행이 됐습니다. 시장 상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2%에 육박하게 내림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악재가 참 많이 나왔어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연일 이제 쏟아진 이제 악재 다우지수가 12,000선이 붕괴가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밖으로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킨 영향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1월달 무역 적자와 2월달 재정 적자도 큰 폭의 이제 확대를 보이면서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의 이제 무역 적자 영향에 국제 유가와 금값이 하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던 것도 전일 이제 뉴욕 증시 마감의 주요 이슈입니다. 네, 이슈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 밖의 증가세를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9만 7천 건으로 전주 대비해 2만 6천 건이 증가했다라고 예상치보다 더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고용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에는 또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이렇게 좀 고르지 못하는 이런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제 고용이 고르게 회복되지 못한다라는 점이 투자 심리에 좀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77만 명으로 지난주 대비 2만 건이 이제 하락하면서 2008년도 10월 이후 최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나 이런 전망까지도 나왔는데 오늘 나온 지표로 그러한 분석이 조금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무역 적자 같은 경우는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내용이 또 들려오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1월달 무역 적자가 463억 달러로 예상이 415억 달러보다 이제 큰 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전월 대비 15% 이제 증가한 거고요. 7개월 내에 이제 최고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이제 뭐 세부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대중 무역 적자가 지난달 207억 달러에서 233억 달러로 좀 증가한 것이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좀 무역 적자가 크게 확대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의 무역 적자 지금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재정 적자 내용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재정 적자 규모가 월간 사상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공화당에서 좀 압박을 많이 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원래 2월달이 영업일수가 좀 적기 때문에 이제 소득세 납부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방금에 이제 반면에 이제 세금 같은 경우는 환급이 계속 나타나면서 재정 적자가 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이제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2월달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역시나 좀 좋지 않은 지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월달 재정 적자 2,225억 달러로 예상치에는 하회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사상 최대치라는 이런 타이틀이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킨 영향이 있었습니다. 수입은 2.9% 이제 증가하고 지출은 이제 반면에 1.4% 증가로 이제 수입이 좀 늘어났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 네네. 그래서 올해 재정 적자가 결국에는 뭐 1조 6천억 달러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네. 이제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미국 내부의 요인뿐만 아니라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뭐 이런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많이 나왔고요. 미국 증시 큰 폭으로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1% 후반대의 낙폭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럽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스페인 재정위기 내용이 또 부각이 되고 있어요. 무디스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조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지역 우려에 좀 묻혀져 있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결국엔 이제 무디스가 스페인의 재정 위기를 이제 거론하면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유럽 증시 대부분의 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1.55%, 프랑스 0.75%, 독일 0.96% 하락 마감을 했고요. 주로 이제 에너지주나 이제 원자재주, 자동차주가 이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무디스가 스페인의 신용등급 내용을 조정한 그 부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 이게 골자가 될 텐데요. 구체적인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무디스가 이제 스페인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1에서 AA2로 이제 한 단계 강등을 했고요. 그 전망도 이제 부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은행권에서 자본 확충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피치 같은 경우는 추가로 380억 유로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반면에 이제 스페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아니다, 151억 유로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은행의 자본 확충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스페인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자치주 이제 9곳도 예산 적자 목표를 이제 못 맞추고 있다라는 점도 계속해서 이 재정 적자의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제시가 되면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라는 점이 전일 유럽 증시의 하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비단 문제가 스페인뿐만은 아니잖아요. 다른 국가들도 이런 위기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CDS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네, 이제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CDS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치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도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낙찰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이 밖에도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채권 금리가 1999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나타나면서 유럽 존의 이런 우려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제 ECB에서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은 이번 주에는 이제 그런 말이 나오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저희가 상품 시장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제 유가가 내림세를 보였는데 후반부에 좀 낙폭을 줄이는 모습도 보였어요. 사우디 사태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 상품 시장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국제 유가는 중국의 무역 적자가 작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좀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적자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이런 요인들이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하락을 유도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정정 불안으로 국제 유가의 낙폭은 조금씩 하방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WTI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102.70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네네. 금값은 이제 경기 둔화 우려에 그리고 이제 달러 강세, 그리고 이제 이익 실현 매물이 이제 함께 출회가 되면서 네. 온스당 1,412.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는 스페인 이제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1.3781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달러화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1개월 내 최고치로 안전자산 선호가 부각이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77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네, 오늘 밤 발표되는 주요 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이제 1월달 이제 기업 재고와 그리고 소매 판매 그리고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 예정인데요. 네.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지난달에는 전월비 0.3% 상승을 했는데요. 이번 달에는 1%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월보다는 조금 하락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예상이 나오면서 네. 좀 지표상으로도 계속해서 혼조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이 또 금요일이에요. 다음 주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프리뷰해보죠. 다음 주 경제지표 내용들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주로 물가 관련과 산업 생산 이제 관련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네네. 먼저 이제 15일 날 이제 수입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수입 물가는 이제 전월 대비는 조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전년비로는 역시나 이제 국제 유가 상승이라던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년비는 이제 한 6.5% 정도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같은 날입니다. NAHB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가 예정인데요.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지난 2008년 이제 금융위기 당시가 모기지론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네네. 주택시장이 회복이 되느냐의 관건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역시 이제 지난달에 16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이번 달에 한 17 정도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FOMC 기준금리 결정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16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이제 동결적으로 계속 보고 있지만 패드에서 이 경기 상황을 조금 더 호전적으로 바라볼 것인지 이런 코멘트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6일 날 그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17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발표가 됩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계속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수입 물가라던가 이런 생산자 물가 상승이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로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패드에서 이런 물가 상승 압력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엔 전년 동기 비 2% 상승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이제 조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쪽에도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네네.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일 날 산업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네. 산업 생산과 경기 선행 지수 이제 두 가지가 발표가 되는데요. 모두 다 전월비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이제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마이너스를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번 달에는 0.6%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경기 선행 지수 역시 지난달에 0.1%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이번 달에는 0.9% 상승 예상이 되면서 큰 폭의 경기도 계속해서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주요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발빠르고 신선한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리비아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핵심으로 한 군사적 개입을 하려면 적어도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벨기에에서 열린 국방장관회의 첫날 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북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의 지원, 나토의 개입에 대한 분명한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1975가 군사적 개입을 위임하지 않고 있다면서 새로운 안보리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첫날 회의에서는 유엔 결의가 없다면 리비아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나토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1970호에 따른 대리비아 무기 수출 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중부 지중해의 해군력을 증강하기로 했습니다.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무기 금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앞서 회의를 시작하는 모든 발언에서 시간은 늘 민주주의 편에 섰다고 말해 아랍권의 궁극적인 민주화 낙관론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중조기 경보통제기가 리비아 영공에 대한 24시간 감시 작전에 착수했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주요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한 목소리로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 원수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알랭 주페 프랑스 외무장관은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카다피는 스스로 신뢰를 훼손했다. 그는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 베스테벨레 독일 외무장관도 자국민을 상대로 내전을 시작한 사람은 이미 끝장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 역시 리비아 유혈 사태에 계속해서 섬뜩함을 느낀다며 카다피가 퇴진하고 정권은 자국민을 겨냥한 폭력을 종식해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습니다. EU 외무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리비아 카다피 정권에 대한 제재 강화, 대북아프리카 중동 외교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고 긴급 EU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성명 초안을 검토합니다. 긴급 EU 정상회의가 채택할 성명의 초안에는 카다피의 퇴진을 촉구하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EU는 개별 회원국 정부와 캐서린 애슈턴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등의 성명을 통해 카다피 국가 원수의 퇴진 및 무차별적 유혈 진압의 중단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리비아 사태를 취재하던 중 리비아 정보군에 체포됐던 브라질 기자가 곧 풀려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리아 주재 주바이디 리비아 대사는 브라질 연방상원인권위원회 위원들에게 정보군에 체포된 브라질 기자가 곧 풀려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집권 노동자당 소속 파울로 파인 인권위원장은 주바이디 대사로부터 리비아 당국이 브라질 기자를 풀어주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주바이디 대사는 체포된 기자가 리비아 내 취재 활동에 필요한 서류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로는 자사의 파리 특파원으로 리비아에 파견된 안드레이 네토 기자와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끊겼으며 리비아 정보군에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토 기자는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서쪽의 자위아 지역에서 취재 중이었으며 지난 6일 제3자를 통해 현재 은신 중이며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네토 기자의 체포 소식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과 연방 상원 인권위는 강력한 비난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입법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위스콘신주 상원이 공무원의 단체 교섭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기습 처리했습니다. 위스콘신주 상원은 민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로 정족수를 채운 상태에서 반공무원 노조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8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당신들은 겁쟁이라는 야유가 터져나왔고 수백 명에 달하던 청사 내부의 시위대는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시위대는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온 세상이 지켜보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몇 주째 시위가 계속됐지만 이날만큼 참가자가 많은 적은 없었습니다. 스콧 워커 주지사가 주 정부의 적자 해소를 위해 3주 전 이 법안을 발의하자 민주당 상원 의원 14명은 전원 인근 일리노이주로 자발적 외유를 떠났습니다. 상원이 재정 지출 관련 법안을 심의하려면 정족수를 채워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공화당 의원들은 기존 법안에서 지출 관련 부분을 모두 배제했고 곧 이어 소집된 상원, 상하, 양원 특별소위원회가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로써 반공무원 노조법을 둘러싸고 장기화 투심을 보이던 공화, 민주 양당의 대치 상황도 일단 해소됐습니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가 60년 넘게 지켜온 망명정부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로 티베트 망명정부를 이끌고 있는 달라이 라마는 자유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며 망명정부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다라살람에서 열린 1959년 봉기 기념 연설에서 구체적으로 다음 주 망명정부의 의회가 소집되면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의 삶이 티베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자신이 낙담해서 사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1960년대부터 자유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가 필요하며 그 지도자에게 권력을 이양할 수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고 이제 그 시기가 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그러나 티베트의 정당한 명분을 위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정신적 지도자로 중국에 대한 정치적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지난 1950년 중국이 티베트로 진압할 당시 15살 나이로 티베트 정부에 수반이 됐으며 1959년 중국에 대행하는 봉기가 실패하면서 조국 땅에서 떠났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미성년 성매매 혐의에 대한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재판을 앞두고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재판 개시를 앞두고 이탈리아 정부가 사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건 공개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뉴스통신에 따르면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특별 강요회의를 열어 안젤리노 알파노 법무장관이 제출한 사법개혁안을 박수와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소위 사법개혁안은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미성년 성매매, 위증교사, 부패 등 4건의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의 독세를 채우려는 시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강요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획기적인 이번 사법개혁안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내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개혁안은 또 검사와 판사의 직무를 더욱 엄격하게 분리하고 지금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아온 경찰의 지휘와 역할에 변화를 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검사와 판사의 관계가 너무 밀접하다며 몇 년 전부터 분리를 추진해왔습니다. 사법개혁안은 헌법 개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지만 현재 이탈리아 여당은 가까스로 과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도기관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독일 전역의 철도 교통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화물 운송이 중단되는 물론이고 시민들도 출퇴근길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 철도기관사 노조 소속 조합원 800여 명은 6시간 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주요 도시의 지하철과 화물 열차 등 수백 편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독일 철도기관사 노조는 지난 7일 자업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으나 전면 파업을 언제 시작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2만 6천 명의 독일 철도기관사 중 80%가 가입한 독일 철도기관사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에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부분 경고 파업을 벌였습니다. 도이체반 및 6개 민간 철도 회사들과 노조 간의 임금 협상은 지난달부터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노조는 임금 5% 인상, 도이체반과 민간 회사 조합원들의 임금 단일화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 측은 1.9%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윈난에서 지진이 발생해 24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여진의 여파로 피해 상황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낮 12시 58분경 중국 윈난성 인장형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한 24명이 사망하고 217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또 지진 여파로 320채가 붕괴되는 등 6만여 채 가옥이 파손돼 28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12만 7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각급 학교 60여 곳도 지진 피해를 봐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게 됐습니다. 통신은 첫 지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여진이 계속됐으며 지진 직후 인장형 전역이 정전된 가운데 가옥 붕괴가 잇따라 주민들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리즈런 인장형 부현장은 가옥 붕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미 주민 다수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인장현 주민들은 지진 직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려 했지만 외부로 통하는 모든 차량의 운행이 중단돼 인장현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장현 정부는 지진 직후 구조대를 편성해 주민 구조에 나선 한편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중입니다.
시작을 앞둔 우주 왕복선 디스커버리호를 어느 박물관에 전시할 것인가를 두고 미국 각지에 있는 박물관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7년 전 제작, 운행거리 1억 5천만 마일, 일부 흠집은 있지만 정비 상태의 양호, 가격은 무료이지만 이동 비용 등 인수자 부담 비용 2,880만 달러에 달합니다. 중고차 이야기가 아닙니다. 9일 마지막 우주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한 미 우주 왕복선 디스커버리호를 인수하려는 박물관들에게 미 항공우주국이 제시한 재원과 조건입니다. 올해 미국의 우주 왕복선 세대가 모두 현역에서 은퇴하게 되면서 이들을 전시용으로 유치하려는 미국 박물관들의 유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사는 첫 우주 왕복선 이륙 30주년 기념일인 다음 달 12일 우주 왕복선 세대를 어느 박물관에 보낼 것인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무려 21개 기관이 나사의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디스커버리호의 마지막 비행에 이어 에덴버호는 다음 달, 애틀란티스호는 6월에 각각 마지막 비행에 나설 예정이며 귀환 후 박물관 신세가 될 전망입니다. 체포된 용의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을 머그샷이라고 부르죠. 영국에서는 한 우스꽝스러운 머그샷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의 모습을 바로 찍는 머그샷 사진에 우스꽝스러운 사연이 담겨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르다 체포된 데이빗 데이비스의 머그샷 사진인데요. 데이비스는 둥글게 굽은 머리 스타일, 즉 아프로 스타일의 머리를 짧게 자르고자 한 이발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발 도중 여손님과 싸움을 벌어졌고 끝내 화를 참지 못하고 가위로 상대 등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머리를 절반만 이발한 채 인근에서 체포당해 경찰서로 옮겨졌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스탠퍼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화책 한 권 값이 12억 원이라 웬만한 대형 아파트 값과 비슷한데요. 도대체 어떤 만화길래 이렇게 고가에 팔린 걸까요? 거미인간의 모습을 담은 스파이더맨 만화 초판이 12억 원에 팔려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962년 나온 만화책 스파이더맨은 출판 당시 12센트에 팔렸지만 흥행에 성공하면서 가격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이 만화책은 완벽한 상태로 보존돼 경매 사이트 코믹커넥트닷컴을 통해 팔렸습니다. 미국 만화 황금기였던 1930년대부터 1950년대 사이의 작품은 수집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당시 집필된 만화들이 오늘날까지도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편 1938년 출간된 슈퍼맨의 초판은 16억 7천만 원에 팔려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의 한 군대에서 박격포 발사 훈련 도중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빠르게 대피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에 공개된 바보 군인은 공개된 후 1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콜롬비아 군의 박격포 발사 훈련 도중 포탄이 병사 바로 앞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포탄이 떨어짐과 동시에 재빠르게 도망치는 군인들의 모습에 네티즌들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망가는 모습이 재미있다, 실제로 터졌으면 대형 사고가 났을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에는 실제 피겨스케이팅 부부 선수가 있죠. 이들의 신혼여행 사진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어느 부부의 신혼여행 사진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 속 사진은 피겨스케이팅 자세를 연상케 하는 쉔저 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 손으로 아내를 들어올리는 쉔저우와 위에서 안정적으로 포즈를 취하는 그의 아내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네티즌들은 사진에서 직업병이 강하게 느껴진다. 사진 중 일부는 합성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피겨 페어 쉔저 부부는 지난해 9월 결혼식 겸 아이스쇼를 준비해 피겨 팬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남자가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나이는 17세이지만 그의 몸은 신생아보다 조금 더 큰데요. 신생아보다 약간 큰 몸집을 가진 17세 남성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남자의 세계 기록 타이틀을 갈아치울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사는 준 레이의 키는 55.88cm로 태어나서 1년 동안 잠시 자란 뒤 그 뒤로부터는 거의 자라지 않았습니다. 약간 큰 물통과 비슷한 키, 몸집의 준 레이는 18세가 되는 오는 7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남자 부문의 기네스 기록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준 레이는 키와 몸집이 워낙 작은 데다 몸이 약해 평소 오래 서 있는 것을 힘들어하지만 만약 세계 기록 보유자가 된다면 정말 신날 것 같다며 밝은 웃음을 지었는데요. 한편 기네스 세계기록협회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남자 기록 보유자는 콜롬비아의 니뇨라는 24세 청년으로 키는 68.58c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남자이어서 가장 유연한 사람이 공개됐습니다. 너무 유연해서 고무 인간으로도 불리는데요. 일명 고무 남자로 불리는 BJ 샤르마는 어렸을 때부터 중국 최고의 스타인 성룡의 영화를 보며 운동과 유연성 기르는 체조를 즐겼습니다. 샤르마는 1999년부터 무술 학원에 다니면서 자신의 남다른 유연성을 깨닫고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는 다리를 뒤에서 앞으로 끌어당기고 발가락 사이에 음료수 병을 끼우고 마시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유연한데요. 또 최근에는 테니스 라켓에 머리와 상체 절반을 넣는 도전도 성공했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 신청을 하고 싶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그는 인도에서 최고로 유연한 남자로 인정받아 다행이라며 머지않아 세계 무대에 도전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환카드 인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허위 감자 계획을 발표해 4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등 2개 법인과 론스타 코리아 대표 등의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정부가 경제 운용을 성장에서 물가로 돌리고 이를 위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기준금리는 상반기에 한두 차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 강화위원장을 산은지주 회장으로 임명 제청하고 산업은행장을 겸하도록 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도쿄와 오사카 거래소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가을 통합을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황정수 기자 자리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생상품의 거래세를 물린다. 이런 내용이 어제 들려졌습니다. 예.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예,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죠. 이해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면 오는 2016년부터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실 시행 시기는 2013년인데요. 첫 3년 동안은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부과는 2016년부터입니다. 2016년에 정해진 세율 0.01%의 10분의 1인 0.001%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세율이 0.01%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해운 의원 측은 과도한 투기 억제, 근로사업 부동산 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조세 회피 방지 등의 이유를 들어 세금 부과가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마디로 세계 1위의 거래량을 자랑하는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파생상품 시장은 현물 거래보다 낮은 거래 비용을 이용해 현물 시장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 만큼 거래 비용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거래세 부과로 인한 시장 위축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개정안대로 코스피 200 선물 상품에 0.01%의 세율이 부과되면 지수 260포인트를 가정했을 때 투자자들은 한 계약당 13,000원 정도의 거래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한 번의 거래로 0.1에서 0.2% 정도의 적은 이익을 취하는 선물 시장에서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네. 또 주가 연계증권이나 주식 워런트 증권 등 파생 상품을 이용한 다양한 신상품 개발도 어려워져 증권업계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비용에 민감한 외국인들이 다른 국가 및 장외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대만이 유일합니다. 실제 대만의 경우 세제 부과 조치 후 투자자 대부분을 싱가포르에 빼앗겨 선물 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기준 5.3%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최근 중국 금융당국이 자국의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한다고 밝히고 있어 국내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중국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 측은 현재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대만을 제외하고 유례를 찾을 수 없어 국제 추세에 역행하고, 이에 따라 국제적인 불신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세 부과에 따른 시장 위축도 불가피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해운 의원 측은 거래세율을 최초 3년간 제로 세율로 줄였고, 그 이후에도 정책 당국이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한국거래소가 매기는 선물, 옵션에 대한 거래 수수료가 낮은 수준이어서 거래세를 부과할지라도 거래 비용에 있어서 다른 시장에 비해 불리할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죠.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서를 유포한 혐의로 이 론스타에 대해서 이 대법이 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대법이 이 원심을 파기한 그런 결과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번 판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액 주주들의 일단 소송도 좀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외국계 증권사 도이치증권이 금융당국의 옵션 시장의 부공정 거래로 철퇴를 맞은 바 있는데요. 글로벌 먹튀로 유명한 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도 국내 법의 심판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네. 대법원 3부는 10일 2003년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희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해 주가 조작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감자 검토 방안을 발표하며 40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 LSF, KEB 홀딩스 SCA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네네. 재판부는 외환카드 인수합병 전후 유 씨는 합병 전 감자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했고 성실한 감자 여부를 추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자 검토 내용을 발표했다며, 이는 주가 하락을 통해 론스타 펀드 등이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감자 발표 감행을 공모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한 부당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위계를 쓰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서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SPC 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 원을 매입, 21억 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또 외환은행과 론스타 계열 법인은 허위 감자서를 발표해 40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됨에 따라 외환은행과 론스타를 대상으로 한 소액 주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어제 2003년 당시 허위 감자설로 손해를 본 외환카드 소액 주주들을 모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론스타 펀드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네. 당시 이번 사건과 관련 1심 재판부는 실제 감자 의사가 없으면서 감자 계획을 검토해 언론에 발표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 했다고 인정해 유 씨에게 징역 5년을, 외환은행과 LSF, KEB 홀딩스 SCA에게 각각 벌금 25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론스타 감자를 실제로 검토한 뒤 백지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에게 수익률 조작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한 바 있습니다. 네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관련된 것이므로 하나지주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제 운용이 이 성장에서 이 물가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 향후 이 물가 잡기에 좀 핵심을 많이 둘 것 같아요. 금리 인상도 상반기 중에 한두 차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서민들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올해 국정 중에 성장과 물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물가에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국정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네. 유가 급등 등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 요인을 또 언급하면서 물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소위 비욘드 컨트롤, 즉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도 있다며 물가가 가장 중요한 국정의 이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2008년 12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3%대로 올린 뒤 당초 올해 물가 상승률을 상반기 3.7%, 하반기 3.3%로 예상했지만 당초보다 상반기 여건이 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해 인상 기조를 앞으로도 이어갈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네. 특히 통화정책 방향에서도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용하겠다며 2월과 달리 중점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네. 그러나 이 같은 물가 안정 정책에도 치명적인 반대급부가 있는데요. 바로 가계의 이자 부담입니다.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가면서 가계 이자 부담은 종전과 차원이 다른 수준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당장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는 10일 0.09%포인트 올라 3.39%까지 치솟았고 네네. 주택담보대출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CD 연동형 금리는 최고 6.77%까지 올랐습니다. 금리 상승 기조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오히려 오름세를 탔던 점을 감안하면 당국으로서는 대출 급증과 이자 급등이라는 악성 물건을 동시에 수습해야 할 판입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대출은 746조 원, 네. 여기에 외상거래를 의미하는 판매 신용을 포함하면 전체 가계 빚은 795조 원에 이르는데요. 네. 대출이 늘면서 갖춰본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 2001년 91.9%에서 2009년 143%로 뛰었습니다. 즉 소득을 전부 빚을 갚는 데 써도 모자란다는 뜻인데요. 네네. 이에 더한해 삼성경제연구소는 대출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가계 이자 부담이 분기당 11조 7천억 원에서 16조 1천억 원으로 4조 5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국도 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장기 고정대출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긴 가계 부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내정이 됐습니다. 산은의 민영화에 좀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식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는 10일 MB노믹스의 아이콘이라고 불리고 있죠. 네네. 강만수 위원장을 산은금융지주 회장으로 임명 제청하고 회장이 산업은행장을 겸하도록 했습니다. 네네. 강만수 내정자 하면 대통령의 측근 중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간단한 양력을 살펴보면 경남 합천 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행시 8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무부에서 잔뼈가 굵은 재무통입니다. 각 내정자가 우리, 하나금융 등 숱한 하마평을 뒤로하고 산은지주의 둥지를 틀게 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산업은행 민영화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관급 인사를 산은지주 회장에 내정한 것은 산은 민영화를 더욱 미룰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은은 그동안 인적 분야를 통해 산은지주와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등 민영화의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 과정에서 국책은행의 역할론이 강조되며 수신 기반 확대나 기업 공개를 통한 지분 매각 등은 지지분한 상태입니다. 네. 또한 각 내정자가 메가뱅키를 지지하는 측에 속해 있기 때문에 향후 금융권 전체에 새로운 판도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행 산업은행법에 따르면 기업 공개 등 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마친 뒤 2014년 5월까지는 산은의 최초 지분 매각이 진행돼야 하는데요.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각 내정자나 김석동 금융위원장 모두 현 정권 안에서 우리금융과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결실을 거두고 싶어 한다며 어떤 형식으로든 민영화 속도가 한층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한편 강만수 위원장이 내정된 사는 지주 회장이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도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금융업에서 가장 힘 있는 자리 중 하나입니다. 연봉은 4억 원대 중반으로 10억 원대인 민간 금융지주 회장들보다 훨씬 떨어지지만 네. 글로벌 IB 육성, 보유기업 매각과 구조조정, 대규모 채권 발행 등 영향력에서는 민간 금융지주 회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네. 게다가 의전 차량도 에쿠스급으로 장관급 못지않고 사무실 집무 공간도 웬만한 장관 집무실보다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도쿄, 오사카 거래소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거래소 간 합종 연행에서 한국거래소만 뒤처지고 있다며 공공기관 해제를 주장한 바 있는데요. 네네. 우리 이웃인 일본에서 양대 거래소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도쿄와 오사카 거래소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가을 통합을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10일 전했습니다. 두 거래소는 이달 안에 시장 간 회동을 통해 통합을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병이 성사될 경우 통합거래소 규모는 상장기업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의 나스닥을 제치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서게 될 예정입니다. 도쿄 증권거래소는 현재 일본 내 주식 거래의 96%, 오사카 거래소는 니케이 평균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의 5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거래소는 통합 후 지주회사를 두고 그 밑에 주식 거래와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조직을 따로 두고 별도의 합병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네. 일본의 양대 거래소로 국내 시장에서 경쟁 구도를 보였던 두 조직이 서둘러 통합에 나서게 된 것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합종 연행과 치열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아시아 시장에서 주식 매매 규모 선두를 달리는 도쿄 증권거래소는 2009년 이래 1위 자리를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내줬고요. 오사카 증권거래소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아시아 7위에 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니온 게이자이는 중국 등 신흥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외국에서도 선진국 거래소 간 사활을 건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네네. 양사 통합은 경영자원을 집중시켜 일본 시장의 집안 침몰을 막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 내 주식 거래의 60%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하는 가운데 국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신흥시장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어 두 거래소의 통합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이토 아스시 도쿄 증권거래소 사장은 이날 각 기자간담회에서 바다를 건너기보다는 국내가 우선이라며 비슷한 조직은 하나면 족하지 않겠냐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네네. 도쿄 증권거래소는 1878년에 설립된 일본 최대 증권거래소로 총 2290개에 달하는 기업이 상장돼 있으며 작년 말 현재 상장사 시가총액은 3조 9천억 달러 규모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49년 설립된 오사카 증권거래소가 거느린 상장사는 1740개 기업, 시가총액은 2700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30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황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과 한은의 기준금리 발표, 이 두 가지 빅 이벤트를 넘은 우리 증시. 어제 낙폭이 코스피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넘겼다, 이런 평가도 조금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초반 장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출발센 증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